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사람, 제 주변에 많은데 퇴직한 사람도 많을 거고,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일 없어서 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 가게 문 닫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실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제일 크고, 취업은 안 되지 돈은 없지, 정부에서는 이제 9시 10시까지 막아버리지 하니까 활기차게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면 괜찮은데, 코인 그런 걸로 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집에서 듣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차피 이제 비대면이니까 다 집에만 있는 걸 좀 즐기고 집에서 게임하고 오히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오래되니까 이제는 그걸 좀 즐기는 네, 오히려 비대면을 더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기죽기 싫고 나가면 부끄럽고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보듬어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게 해주고, 자신감 생기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인 문제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삶의 끝에 내몰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KBS 열린 토론에서는 연말을 맞아서 코로나19 여파로 소외되고 잊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그 첫 시간으로 간병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의 문제, 그리고 그 대안까지 논의해 본 적이 있죠.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그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된 삶의 양식들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비대면 강의 등이 가져온 변화는 자유로든 타의로든 고립된 생활로 이어지겠고, 또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집 안으로 또 사회 바깥으로 꼭꼭 숨어버렸던 이들 은둔형 외톨이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해 온 게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은둔하는 이들의 존재란 우리 사회가 심각히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기 때문이죠. 관련된 정확한 통계도 사회적 안전망도 없는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콩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민 논객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상희 한국은둔형 외톨이 부모협회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상빈 광주동구 청소년복지상담센터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립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K2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슈퍼바이저시죠. 5593 민호루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은 아주 낯설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아주 또 자주 사용되는 그런 용어는 아닌데 한때 일본에서 이제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또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지 한번 오상빈 센터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네, 그 예전에도 은둔형 외톨이는 존재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오면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학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에 익숙해지면서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최근 들어서 저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고되고 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현상 자체가 확실히 좀 늘고 있는 건 맞다. 그리고 네, 예전부터는 있었던 현상이긴 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민호루 씨는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저희 단체가 한국에서 9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초기에는 그 니트라고 하면 그 옷에 니트 이런 거밖에 사람들 모르고 은둔형 외톨이 이런 저희가 지원한다 해도 전혀 모르셨는데 한 2년 정도 전부터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의 이슈,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도 헬조선이라든가 이런 말도 나오면서 예. 많이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고립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시각이 그 미디어에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립하는 청년들, 사실 청년들만 고립되어 있지는 않을 테지만 고립하는 청년들의 유달리 더 많이 드러나거나 눈에 띄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물론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 오상빈 센터장도 보고도 많이 받으신다 그랬고 관련해서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자체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을까요, 김현수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개념 은둔형 외톨이를 3개월 집에 있는 친구를 은둔형 외톨이로 할 건지 6개월 있는 친구를 할 건지에 따라서 기준의 문제죠. 기준이 굉장히 차이가 커서 3개월 집에 있는 친구들을 은둔형 외톨이 개념으로 한다면 정말 이렇게 100만 명, 200만 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큰 숫자인데요. 사실 은둔형 외톨이는 이제 시작은 히키코모리, 일본에서 학교 폭력과 동시에 불어닥친 불황.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과 가정의 문제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학교 폭력 그래서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기 힘들다 이런 청소년기의 집에 머물러 앉기 시작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취업이 어렵고 88만 원 세대의 책 나오면서 취업이 어렵고 청년들이 이제 나가서 일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사회가 만들어졌다. 이런 두 가지 학교 폭력과 청년들의 취업의 어려움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집에 머무르게 되는 집으로 오히려 후퇴하게 되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사실 우리나라는 더 급속하게 일본보다 빠르게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했다고 외국 학자들 저희들도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게 일본은 사실 온라인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저희처럼.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온라인 게임까지 더해지니까 학교 폭력 그다음에 취업의 어려움, 그다음에 여기다가 온라인 게임까지 더해지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은둔형 외톨이가 현재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더 겹치니까 지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지내려고 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하니까 정말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문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취업 문제 같은 거, 학교 폭력 문제 이게 눈에 명확히 보이는 객관적인 요인인데 온라인 게임 같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는 문화 속에서 은둔하게 되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그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본 은둔형 외톨이랑 한국 은둔형 외톨이 차이를 일본 학자들하고 얘기할 때요. 일본 은둔형 외톨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제 한국을 걱정하는 건데 한국 분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장기간 그야말로 집에서 머무를 수 있고 또 가족들하고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족들하고 갈등이 더 심해져서 가족들 갈등이 더 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주상희 대표님은 이제 또 가장 가까이에서 또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제 그런 일의 조건에 놓여져 계시니까 이게 우리 사회 분위기로부터 느껴지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명확하게 좀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작년부터는
더 체감하는 이유가 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예. 비대면이다 보니까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외출을 안 하게 되고 게임을 몰입하게 되고 분명히 오늘 수업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사이 어떤 교육 관계, 개인 대인 관계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2학년 지금 학기말이 됐어요. 한 번도 교수님하고 접해보지 않는 예. 그 친구들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자녀도 과거 예. 2007년, 2008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교수님한테 학기말 때 학교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서 그 현상을 알았는데 지금 저한테 전화 걸려오는 어머니들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 사춘기 막 진입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40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 저한테 전화를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폭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냐. 그냥 엄마는 직장 다녔는데 조금 내향적이어서 그냥 두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도 변화가 없더라.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예. 그 폭이 좀 넓게 지금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상담도 많이 들어오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 민호로 씨께서는 일본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한국에서 경험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두 사회의 비슷한 점과 좀 다른 점들도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한국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대가 있거나 아니면 시험, 대학교 진학률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니까. 근데 알면 알수록 그 본질적인 부분은 정말로 똑같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는 새로운 발견이었고 그래서 일본에서의 그런 노하우라던가 그래서 연구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저희는 일본에서의 사례를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라는 게 단지 일본적 현상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일본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오상빈 센터장님이 아까 이제 그 보고되고 있는 사례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광주광역시에서 실제로 실태 조사를 굉장히 어렵게나마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작년 2020년 7월부터 시작은 했어요. 실제 시작은 했고 이제 어렵게 여러 가지 이게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하거나 조사하는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어렵게 여기 있는 분들하고 또 저하고 또 그 업체 대표님하고 했는데 결과는 당사자들이 240여 명, 그 부모들이 120여 명에서 대략 350명 정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은둔형 외톨이를 실태 조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주로 어떤 상황인다라는 거 또 직업이 필요하다라는 보고로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쉬웠던 점은 제가 중간에도 제가 그 업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가가오 방문해서 몇 명 있는지 한번 추정을 해주자 그랬는데 사실 그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됐긴 했지만 실제 조사에서도 직업 선택을 원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고 원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직업을 선택해주고 직업을 활동하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는 직업 활동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거기 가서 문제의 핵심은 대인관계 기술이 낮습니다. 사회적 기술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사회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됐다라고 보고돼 있고 그게 전체적인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또 사업을 하시고 이제 어렵게 이제 찾아내시고 그다음에 그 경향도 좀 보셨는데 지금 2018년짜리이긴 합니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체로 추산한 게 약 20만 명 정도 잠재적 위험군까지 포함한 게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원 등은 한 50만 명까지도 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비교 추산치라서 넓긴 합니다만 이게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약간 특이하게 느꼈어요.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을까? 어려운 작업이신데. 네, 제가 2019년에 논문과
그 자료를 가지고 예. 그 시의원에게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들자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마침 그래도 호응해 주시는 의원분이 계셔서 은둔형 외톨이 조례가 됐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2020년도에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실태조사는 됐지만 현황조사는 안 됐고요. 또 올해 추경에 2천만 원 정도 써서 그 부모 자조 모임 찾아가는 상담 욕구조사 이런 부분을 예산을 준 그 결과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됐고요. 또 그거와 별개로 청년센터라는 강주 청년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강주가 뭐 이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강주가 이 은둔형 외톨이 관련 지원 가는 것은 그 부분에서는 가장 전국적으로 앞서가고 그러겠네요. 있는 실행 과정이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예,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고 예전에도 저희 토론 같은 거 할 때 이제 지자체가 이런 데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 지자체가 지금 실질을 해주시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사례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잠깐 그 만나보니까 이제 대인관계 그다음에 뭐 영어로는 소셜 스킬 정도로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 나지 뭐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파악이 되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청취자들도 이게 원래 성향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런 내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성격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다가 또 외적 원인도 이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셨기 때문에 교수님은 그러면 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원인들 바깥이나 내부의 원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뭐 아주 히키코모리의 중요한 이론가인 일본의 사이토 다마키 선생 같은 경우는 히키코모리 시스템 이제 히키코모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히키코모리가 만들어지는 사회는 일단 따뜻한 사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각박한 사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든 경쟁을 겪고 자라면서 거기서 도태되거나 낙오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정서적인 느낌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다양한데요. 그 다양성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살아가는 힘을 잃은 그룹도 있고 또 포기한 힘은 있지만 이런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그룹도 있고 어떤 그룹은 자기는 자기 방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며 살지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그룹도 있고 그래서 히키코모리 이제 은둔형 외톨이의 세계는 되게 다양한 청소년들의 모임인데 다만 여기서 조현병을 갖고 있거나 어떤 중증 정신장애 그룹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중증 정신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힘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 이제 폭력, 입시, 지나친 경쟁 여기서 참여하지 않겠거나 거기서 또는 상처를 받은 그룹들 이런 친구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살고 싶지 않거나 또는 살아갈 힘이 없거나 또는 우리 대표님 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오 센터님 말씀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사람과 어울리기 힘들다고 말하거나 이런 그룹들의 이제 다 뒤섞인 그룹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룹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이제 우리가 안 만들어준 거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를 보고 제가 진료하는 은둔형 외톨이 친구가 와서 말하는데 자기는 안 나가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세상에 오징어 게임 같아서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에서 나갔으면 죽었을 텐데 자기는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고 있다. 이런 아주 지나친 경쟁에 대한 사회적인 지나친 경쟁, 이런 승자 독식 이런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사회적 분위기나 이제 사회적 어떤 조건 이런 부분 이제 아마 전 외인인 것 같은데 외적 요인들인 것 같은데 내적 요인으로서 아까 이제 정신병적 측면이나 이런 거는 들으니까 그 범죄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죠. 네, 제외합니다. 그거는 내부에 원래 어차피 이제 그런 성향이 가지고 있어서 그게 좀 심각하게 병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고립을 선택한 분들로 은둔형 외톨이를 바라보는 게 맞다. 그렇죠. 은둔형을 분열성 은둔, 비분열성 은둔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그 분열성 은둔은 기존의 정신보건 시스템에서 많이 감당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더
방치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비분열성 은둔이에요. 예, 예. 분열증, 그러니까 이제 조현병이 없는데 이제 은둔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체계에서 우리는 도움 줄 게 없어요라고 모든 도움 주는 사람들이 후퇴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런 병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병으로 이제 사실 다스리면 되는데 사실 오히려 이제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네. 방금도 지적해 준 것처럼 조상희 대표님 이런 식의 문제들 좀 많이 느끼시나요?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를 잘못 정의해가지고나 잘못 받아들여 생기는 문제 같은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도 있고 트라우마가 또 있고. 나는 공부 잘해야 되는데 1등을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나는 베스트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가면은 전국에 1등 할 거야. 뒤에서 푸시하거든요. 부모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이미 이 친구들은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 이미 번아웃이 돼버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자녀들이 유수한데 내일 모레는 우리 아이는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희망이 부풀어 있는데 이미 너무 길게 마라톤을 11초 달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쉬엄쉬엄 가면서 그 어떤 자기 목표를 도달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처럼 말 달리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내 자녀만큼은 서울대 가야 돼. 내 자녀만큼은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을 보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 시스템부터 친구를 밟지 않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없어. 여기에서 갈등도 생기고요. 학교 폭력도 있을 거고요. 마음의 상처도 있을 거고요. 자기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할 줄을 모르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뛰어서 번아웃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무기력증 되고요. 그다음에 부모가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부모들이 50대, 60대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또래는 열심히 하면은 부자가 되고 아파트도 사고 뭔가가 성취해 왔어요. 그런 성취해 온 가운데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는 지금 세상은 우리 자녀들 세상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건데 부모들의 어떤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의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경쟁 심하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인데 왜 이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은둔형 외톨이를 고립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그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압박 속에 노출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까 이제 민호루님께서 그 니트족하고 은둔형 외톨이 이제 구분해다. 이게 제 범주의 문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 구분이 필요성 그리고 이거 구분했을 때 어떤 이제 장점이 있는지 좀 말씀 주시죠. 네, 그 니트라고 하면 일단 고용을 받고 있지 않고 교육을 받고 있지 않고 훈련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그냥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관계를 상태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거 아니면 거기서 얼마나 그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니트라는 정의로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니트인데도 그 중에는 은둔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중에 차이가 있어요. 이게 니트는 이제 어쨌든 교육을 선택하지 않고 훈련이나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하고 잘 놀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니까 고립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트는 한 가지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고립으로 실제로 선택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아닌 거고 따라서 분리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 은둔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니트에는 속하지 않는데 그래도 은둔은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쭉 나온 얘기를 모아보면 이게 우리 흔한 오해로 이거는 원래 애가 내향적이어서 또는 경쟁을 못 견디는 아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은 일단 배제를 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회적인 압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 현상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문제가 좀 더 명확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분명히 그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범주의 문제나 정의의 문제 또는 사회적인 잘못된 생각, 편견, 고립 이런 고정관념 이런 문제를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 이 니트와 은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민호루 상께서 말씀하셨기도 했지만 니트에다가 은둔으로 갈 수도 있고 은둔에다가 니트로 갈 수도 있어요. 네.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서적 고립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로 보였을 때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적인 고립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의 제가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저의 개인적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개인적으로 내 속을 누구한텐가 시원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보여줄 수 없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머니가 됐든지 아빠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교사가 됐든지 누구 한 사람한테만 자기 속을 시원하게 보여주면 뭔가 방법을 찾아가거나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정서적 고립 상태라고 봅니다. 정서적 고립.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저는 제가 현장에 봤을 때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질병으로 보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이제 사회적 조건에서 말씀드린 정서적 고립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으로 본다면 그 두 가지가 접근법이 다르고 처방도 다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본다면 앞에 계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질병이라기보다는 저는 질병적인 본다면 그러면 질병으로 본다면 약물 치료를 하거나 정신과 병원을 가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방에서 사회로 어떻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게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료적 처방이 아니라 사회적 처방이 필요한 영역이다. 자, 그러면은 가족 문제를 결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그 힘듦을 이제 결국 겪어야 되는 게 이제 가족이기도 하고 가장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태일 테니까 어떠세요? 이제 이런 가족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나름대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원인을 찾다가 정신과도 가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도 유아 교육 공부를 했습니다. 원인을 찾고자. 그러면서 이제 K2도 만나게 되고 일부 그 어릴 적에 애착 관계에서도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는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을 비춰볼 때 그런 부모하고 애착 관계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서도 자기는 굉장히 이 친구들은 그 깨끗한 일구수에 사는 물고기의 비유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는 순수하고 깨끗해요. 남들에 비해서 약간 그 사회성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친구들한테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들한테 어떤 그 또래 집단에서 호구로 이렇게 되다 보면서 밟혀버리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내가 선의를 베풀었으면 저 친구도 나한테 선의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회가 안 되고 각박한 사회에서 학교 사회에서도 서로 친구들끼리 밟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아픔을 경험을 하면서 이 현상들이 뭘까 본인들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일 먼저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2013년도에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본에서는 많이 태어나면서 학교 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입시 문제가 아니라 운동하고 움직이고 몸을 쓰고 학교의 교육부터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럼 또 다시 가족 문제를 더 얘기해보면 김호수 교수님. 가족보다 은둔형 외톨이에게도 특징이 있겠지만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특징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2000년대 초중반까지 주말마다 은둔형 가족들의 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가족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센터장님 말씀대로 다 모두 답답해 하시죠. 왜냐하면 상당한 은둔형 외톨이들이 왜 내가 나가지 않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채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냈는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또 성격이 급하시니까 빨리 말하라고 하는 거 때문에 많이 아이들과 뭐라도 말해야지 내가 해줄 거 아니야. 왜 말을 못하냐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싸우게 되고 두 번째는
나가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네. 나가서 부딪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렇죠. 엄마 나는 나가서 살아갈 힘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밥은 먹었잖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은둔형 외톨이 친구들이 와서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엄마한테 말했대요. 엄마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 이렇게 말했을 때 기존의 부모님들이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은 자기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너 좋아하는 거 네 방에 있을 때 게임을 하는데 게임할 힘은 있고 살아갈 힘은 없다는 건 회피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든 내보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제 가족들의 경우는 아주 육탄전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그걸 나는 이제 못 보겠다는 아버님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네가 25인데 30인데 집에 방에 있는 것을 그러면서 게임하면서 머리 기르는 걸 못 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또 강제 입원을 어떻게든 시키겠다. 네. 이러면 정말 또 가족들 간에 큰 갈등이 있어서 사실은 기존의 부모님들이 은둔형 외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동시에 너무나 창피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허우대 멀쩡하고 정신병도 없고 과거에 우리 주상희 대표님 말씀처럼 공부도 한때 잘했던 애인데 어떤 이유로 눌러앉아서 돈도 안 벌면서 저렇게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이웃들에게도 창피하다 그래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는데 차라리 뭐 정신병이면은 정신병이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런 원인을 몰라서 좀 답답하고 창피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쫓아다니시다가 나중에는 가족들도 굉장히 무기력하고 가족들도 창피함을 느끼면서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일을 엄마 아빠가 다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다. 그렇겠죠. 민방위도 대신 못 간다고 전화해 주시고 모두 대신해 주시고 머리도 막 대신 깎아주는 이제 엄마도 제가 이제 보면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30, 40 아들을 돌보면서 병이 나시죠. 이렇게. 예, 그런 점에서 좀 은둔형 외톨이 가족들의 비애나 아픔은 이렇게 멀쩡한 아들만 볼 때는 모르시겠지만 그 사는 동안의 고통은 정말 심각하다. 네. 네. 그러니까 답답함과 창피함이라는 아마 두 가지 이제 표현이 이제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답답하게 느꼈고 그러다가 충돌하고 갈등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도 이제 이 아이나 뭐 이 대상에게 돌아와서 그냥 바깥에 안 알리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게 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외톨이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빈번합니까? 빈번하죠. 예. 그 고립한 개인이나 가족은 당사자나 가족이 누구에게도 할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답하고 힘든데 제 자녀가 그렇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제 형제에게도 말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고립돼 있고 힘들어해요. 그러면서도 또 이것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 좋은데 또 이 우리나라가 또 체면 문화잖아요. 네. 체면 문화다 보니까 외부에 알리는 것도 싫어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은둔하면 형제도 그럴 수 있고요. 가족 그 부모도 그럴 수 있고 또 더 좀 장기가 되면 40대 50대 그 자녀인 사람 상황에서 부모들이 80대 이래서 부양하는 경우도 그렇겠네요.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건 답답함, 그다음에 일정한 체념,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그러면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생기는 이중적인 어떤 외톨이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가 이 안으로 자꾸 이제 들어가서 상당히 좀 심각한 심리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현상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민노래 씨 어떻습니까? 네, 심리적인 그 문제라고 하면요. 그 일본에서도 그게 가족 안에서 그거를 밖으로 말하지 못해서 그냥 계속 숨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 일본에서 되게 화제가 된 사건으로 그 원래 장관이었던 사람이 아이가 오랫동안 운둔을 해서 그거를 그새 숨기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어린 아이들을 좀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전에 그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사람을 죽인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게 실제로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예,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네, 예, 실제로 그렇죠. 그런 게 빈번한 일이 아닌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실제로 부모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거를 가족 안에서 해결을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체면이 있어서 그거를 상담하지도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부모가 그 잘 나가는 집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발생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오히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렇죠. 체면이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래서 그 부모가 권위적이거나 교육적이거나 노력을 많이 해온 집이만큼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이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노력 신화라고 저는 부르는데, 예, 그래서 그것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부모한테는 그게 수치심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밖에 아이를 보지 못해서, 그래서 그 부모의 가치관을 아이한테 주입하다 보니까 아이는 하고 싶은 말을 부모한테 못하게 돼서, 그래서 아이가 그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계속 사니까 나중에 그게 병드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성공한 부모 같은 경우 자신의 성공 공식이 되게 절대적이니까 아이는 맞아요. 나처럼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바깥에 나가서 내 체면 때문에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 안으로 더 강하게 뭔가 강압하게 되고 이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간병살인 문제를 다뤘는데 간병하시는 분들은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상환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결국은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사람들이 다 병들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폭력적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 폭력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는 반항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에게 폭력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 조금은 외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이제 어떤 집은 제가 가끔씩 만나는 집인데 부모와 자녀가 바뀐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처럼 욕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족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예. 그렇게까지 심각해요. 자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이제 은둔형 외톨이들이 자신이 이제 은둔하게 된 이유, 아까 말씀하신 부모가 너무 노력을 강요했다. 부모가 너무 자기한테 큰 기대를 했다. 부모가 자기한테 압력을 가해줘서 너무 심하게 가해서 내가 은둔하게 되는데 부모의 탓이 크다. 이렇게 해서 본인도 은둔을 하면서 내가 왜 은둔을 하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부모 탓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일부에서. 그 부모 탓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친구들은 집에서 부모를 괴롭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학대하기도 하고 부모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고립되게 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부모님의 가족이나 부모님의 사회활동과 관계된 사람들을 집에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은둔이 노출되니까. 그렇죠. 예. 동사무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못 오게 해서 우리 은둔형 외톨이 친구들의 그런 주장 때문에 사실 그 가족이 더 고립되는 생활을 장기화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부분 그럴 때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수동 공격으로 부모들을 괴롭힙니다. 수동 공격이라고 하는 건 직접 공격도 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약간 가학적인 측면들이 생기는 거네요. 그 본인이 들어오니까.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밖으로 안 나감으로써 부모가 괴롭고 힘들고 뭐 당해봐라. 군대도 가야 되고 뭐 머리도 잘라야 되고 이빨도 치료해야 되고 눈도 치료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냥 그걸로써 부모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을 억지로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괴롭혀서 이제 부모도 괴롭히는 이런 방식으로 수동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가족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사회적 해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청취자들 의견 들어온 것들이 좀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그 문제 더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2738님.
자영업자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타이에 의해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진 20대 청년들에게도 취업 지원 자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취업준비생들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재난의 피해자들입니다. 이창섭님, 코로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국가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는 것도 연구와 관리가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동굴밖으로님, 바깥은 무섭고 재미없고 불행하니까 못 나가는 거죠.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청년이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는 겁니다 해주셨고요. 배정국님, 우리 아이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저는 이제 포기 단계입니다. 모두가 아빠인 제 잘못이죠. 부모가 뭘 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새벽 3시에 자서 낮 12시에 일어납니다. 깨어있을 땐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걸 보는 제 속은 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K75466540님, 은둔형 외톨이는 선택적 장애 아닌가요?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밖에는 훨씬 나은 선택지가 있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거죠. K77031577님, 친구가 죽은 후 아픔을 못 이겨 20살 때 근 1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며칠 게임하다 쓰러져 자고 또 게임하는 걸 반복했어요. 세상을 등지고 방 안에 틀어박히는 건 마음의 병이 깊은 탓입니다. 전문적 치유가 필요해요. 4222님,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화가 서로 살 길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 없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선한 변화를 갈망하는 당신.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힘을 믿는 당신.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 만납시다. KBS 열린 토론, 늘어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논의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상희 한국은둔형 외톨이 부모협회 대표, 오쿠사 미노루 K2 인터내셔널 코리아 슈퍼바이저, 오상빈 광주동구 청소년복지상담 센터장, 그리고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제 저희 초기 청취자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은, 그건 개인의 문제인데, 사회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사회가 좀 관심을 가지려도 결국은 가족 간의 문제 아니야? 그래서 가족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하거나 또는 필요를 잘 못 느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왜 사회 문제로 봐야 되는지 김현수 교수님께서 일단 좀 말씀 주시죠. 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도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영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논쟁이 많은데, 처음에 규모가 작을 때는 당연히 아무런 제도의 지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일단 이 그룹의 숫자가 다른 질환에 해당할 만큼 10만, 20만, 30만, 40만, 이제 일본의 경우는 뭐 부등교 학생 200만 중에 은둔하는 아이들이 그 중에 뭐 100만에 가깝다, 이렇게 정의를 아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3개월 집에서 안 나오는 아이를 정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0만 명에 가깝다, 이렇게 할 정도로 100만 명이 개인적인 요인이든 사회적인 요인이든 가족적인 요인이든 만약에 학교를 잘 안 나오고 집에 더 많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거냐. 지금은 원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결과로서 많은 아이들이 집에 있다. 요인은 다양하더라도. 그럼 이걸 그냥 둘 거냐. 요인이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고 치유를 해서 요인이 다양하더라도 도움을 주는 게, 그게 이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결과로서의 은둔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요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발달하는 시기에 또는 일을 배워야 할 시기에 사회에 나와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사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영국도 니트에 대한 특별한 법이 만들어져서 청년들이 조금 더 사회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나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사회가 시혜를 베푼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을 그냥 보여준다 정도. 근데 현실적으로 사회에 부담이 되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해서 사회가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민노루 씨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책임, 대안 이런 것들을 필요해 느끼실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럼요. 일본은 뭐 그 전국에서 1,000개를 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가 있어서 저희도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와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민간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시작하기 전부터 민간에서 지원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봐든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가 안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부터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그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지만 그 고립을 택한 것은 아니거든요.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은둔하게 된 것이고 아까 그 시청자분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 요즘에 최근에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위험하고 춥고 다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둔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청년들의 비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오상진 센터장님은 실제로 지원을 사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시작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실제로 가는 뭔가 서비스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지원의 수준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 일본 제가 일본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해 본 자료로 일본은 그 히키코모리에 대한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800억 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거의 1조 가깝게 되네요. 네, 그 가깝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강주에서 은둔형 외톨이 조례하고 이렇게 조금 진행됐고 또 서울에서 청년센터나 청년청 이쪽 부분에서 약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보 단계고 그나마 이제 강주에서 조례가 2019년에 하다 보니까 이걸 하긴 해야 되고 또 전국에서 이 담당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강주는 조례도 만들고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례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질문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사회적인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다 보면 빠른 시간 내에 국가적인 그 법률이 제정되고 어떤 지원 체계가 구성되는 게 빨리 가는 과정이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죠. 처음에 알고 준비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일인데 나중에 맞서서 해보려고 하면 이제 아주 허둥지둥하게 되고 이렇겠죠. 네. 저희 청취자 중에 해들님께서 명문대 나와서 주목받던 오빠가 8년 가까이 취업에 실패하다 그렇게 됐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 친척들 앞에 절대 안 나타려 하는 거. 정말 우리 오빠 얘기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주상희 대표님께서 지원이 어느 정도로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지 어떤 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는 이제 올해 서울시 청년청 사업 일부 중에 부모 아카데미를 3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부모 아카데미 참여를 하게 되면 1기가 8회차. 그러니까 거의 2달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 교육을 진행을 해봤어요. 저희가 저희 부모협회가 발족이 돼서 2000년 1월 달에 발족이 됐는데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육을 우리 자발적으로 해봤는데 이거는 뭔가가 그 교육의 기대 효과, 우리끼리 어떤 단합, 어떤 이야기, 조금 발전적인 부모의 어떤 모습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자조 모임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달간의 부모 교육이라는 아카데미를 해서 지금 올해는 3회차를 했어요. 그 예산도
거의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그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강의 듣는 것조차도 힘들고 굉장히 그 아주 작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봤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예.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문제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비영리 민간 단체로 아주 작은 단체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도 공부하고 같이 자녀 문제를 상의를 해야 될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아주 기초적인 초보 단계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거는 꼭 제도화를 시켜야 되겠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아이를 13년간 이렇게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정서적인 뭐 부분들 약간은 조언은 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화는 통해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알바도 해봤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가면서 그 어떤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단계를 잃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그 낭떠러지 절벽에 서 있다고 보면 돼요. 이 네, 친구들이. 네. 주상희 대표님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이게 사실 예산도 되게 적고 되게 부정기적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도움을 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네. 사실 최근에 왜 지자체장 바뀌고 이제 그러면 금방 예산 사라지고 또 새로운 예산 딴 데 빼서 딴 데 쓰고 이제 이런 수밖에 없는 상태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제도화라는 말씀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광주는 이제 조례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정성이 있을 텐데 네네. 결국은 조례나 어쨌든 법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센터장님.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 조례를 만들었고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소식으로는 내년에는 뭐 이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센터가 그 진행이 될 예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을 지금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핵심은 어디를 보느냐. 그 다음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 전문 분야는 집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방이나 집에서만 있는데 사회로 나와야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자립을 하든지 사회적 기술을 하든지 대인관계를 하든지 직업을 이럴 텐데 결론적으로 방에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웃리치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정방문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문제들 논의하다 보면 대부분 그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수혜받아야 되는 분들이 가서 등록하고 신고하고 해가지고 결국 얼마 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거는 지자체나 아니면 관련 관청이나 이런 단체들이 찾아가가지고 발견하고 조치하고 이런 적극적인 게 되게 필요하다. 네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제도화 문제 중요한데 일본의 경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에서는 이제 이 법안은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좌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서울시에서도 아직까지 그 조례가 몇 번 시도해봤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공무원분들도 이 문제를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해 자체가 어려운. 예. 그래서 그거는 공무원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의 사회에 너무나도 능력주의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렇죠. 이런 그 사고방식이 아주 뭐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심약하고 거죠. 게으르고 뭐 이상한 아이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보니까. 예.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노력을 하고 방에 있어도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맨날 울고 내 나이 탓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미안해하고 그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이 세상에 잘 알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해를 받을 수 있게끔 정부도 그것을 나서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야 법이나 제도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담비 센터장님. 저는 이 법이나 제도를 이제 시행해 보려고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한 16, 1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제가 속해 있는 광주시하고 광주 서구에게 개인적인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법도 없는 그 상황인데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 나왔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또 작년에 그 인구 총센서스 할 때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아마 그 지역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제가 여러 기관을 찾아가면서 국회의원이나 찾아가고 해서 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주로 하는 말씀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데 몇 명이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쉽게 말해서 현황이 몇 명이냐라는 그걸 가지고 계속 저에게 대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없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걸 그렇죠. 국가적인 보여줄 수 있는 조사가 없는데. 이제 그 공무원들이나 실제 국회나 이런 위반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수혜를 몇 명이나 갈 거냐. 뭐 우리 여기 옆에 계시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0.5%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도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 넘었으면 넘었지 작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수가 많은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수면 아래에 있는 거죠. 예. 그럼 김현수 교수님 뭐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발견하고 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실 이게 이제 그 사회가 해야 될 일들인데 어떤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짚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협력이 더 활발해야 되는데 전문가들도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미국으로 많이 배우러 갔다 오고 예, 많이 그러죠. 서양 학문에 이제 경도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사실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아주 밀도 있게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학문적으로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히키코모리 개념에 우리나라 많은 전문가들이 합의하기 어려운 그런 논란이 아직 쉽게 말하면 종지부를 찢지 못했어요. 네. 미국에서 사회공포증 범주에 넣을 건지 회피성 인격장애 범주에 넣을 건지 아니면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어떤 성격장애나 공포증의 하나로 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의 제도를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은둔형 외톨이는 너무 다 복잡한 범주의 상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치료부터 시작해서 체계가 세우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2004, 5년부터 은둔형 외톨이 친구들을 진료해오고 이 가족들을 만나오는데 제가 겪은 일은 어떨 때는 여가부가 주최해서 행사를 하고요. 어떨 때는 복지부가 주최해서 행사를 하고 어떨 때는 지자체가 행사해서 가서 발표를 하는데 셋이 모이면 다 서로 할 일이라고 미루고 네. 결론은 아무도 안 하는 상태로 지금 15년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와 가족들과 당사자들이 만나서 개념을 합의하고 주무부처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정하고 이제 제도를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그 칸막이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저는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받은 질문이 누가 해야 되느냐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누구 여가부가 해야 되느냐, 청소년을 보는 여가부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질병을 다루는 복지부가 해야 되느냐, 저한테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여가부 일과 복지부 일을 다 같이 하는 사람으로 주로 존재해 왔는데. 네. 둘이 같이 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한마디로. 보통 부처가 나눠져 있으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민호루 씨께서는 이 KT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계속 속해서 활동해 주셨고 네. 민간단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다음에 사실 하시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네. 제도화가 덜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는 그 공동생활과 일터, 그러니까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그리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네. 나가기 위한 그러니까 뭐 저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고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에 대한 인정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그 친구들을 인정을 무조건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습관,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지원,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지원을 받긴 하는데 그래서 민간 단체로 천년재단이라는 재단에서 그 10명에 대한 공동 지원, 공동 생활 지원을 네. 받게 될 때까지는 굉장히 뭐 매년 적자였고 사실은 지금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또 그 적자가 나서 사실 이번 해 말에 그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9년 동안 일을 해 왔는데 아무래도 그런 재력적인 어려움, 그것은 극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지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그 회사나 아니면 학교 같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돈이 드는 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복지적인 것이니까 이거 공짜로 해주지 이런 느낌이 아무래도 조금 그런 발상이 있으세요. 일종의 사회복지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신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민간단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9년 동안 활동하는데 저희랑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가 거의 안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도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전국에서. 일본에서는 1000개를 넘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공공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지원을 하느냐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존의 복지사 아니면 상담사 분들 중에서 은둔에 대해서 잘 알거나 많이 만나보신 분 그런 의사 선생님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들 만나면 많이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항상 거부당했다라든가 효과가 없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출신의 멘토라든가 아니면 그 은둔에 대한 잘 이해를 하신 분들 그런 지원자를 많이 양성하는 것 그것을 양성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당사자를 발굴하거나 모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모집은 됐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 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양성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고 교육 훈련 필요한데 네. 정작 이제 민간기관은 이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할 수 없는 상태고 국가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참 첩첩산중인데 조상희 대표님도 이제 부모 협회시지만 이게 또 여기도 나름대로 운영돼야 되고 또 공공기관하고 함께 협력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이렇게 민간기관과 함께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분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도 지금 현재 고유증만 있는 네. 아주 작은 비영리 민간단체다 보니까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외부에다 손을 벌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뛰어다니고 노력을 하지만 대기업들 지금 연말 되면 삼성에서도 500억 기부했다 그러는데 네. 이런 아주 작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청소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 갖는 기업분들 연락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주 작은 재단법인도 좋습니다. 이런 선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단법인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투자도 해주시고 네. 사람 하나를 기르는 거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년으로서 자라나야 하는데 이 청년들이 좀 아프다. 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다. 이런 부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청년 한 사람으로서 길러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 부분을 기부 많이 해주시고 네.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기부도 하고 개인들도 사실은 또 후원도 좀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공공에서 또 사실 일정한 예산 지원도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센터장님 또 말씀해 주실 거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거의 비슷하지만요. 의사 선생님 또 현장에 계시는 어머니 또 K2 저처럼 그 현장 활동가인데 사실은 이걸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계셨으면 좋은데 예.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연구가 참 어려운 분야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정말 그래도 접근하기 어렵다 해도 이 분야를 조금 더 전문을 공부하시는 일반 교수님 상담학과가 됐든 심리학과가 됐든 사회복지학과가 됐든 이런 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교수님이 좀 필요하고요. 또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야도 있지만 그 청소년 청년들이 있다가 물론 조금 더 다른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중장년층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도 우리 사회가 청년층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전 연령에 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그 관심도 가져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최근 이제 모 방송사에서 꽤 오래 기간 운영해온 나는 자연인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제 나이 들고 이제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사업 실패하고 뭐 이러면서 네네, 맞습니다. 사회 눈을 피해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 상당히 많아서 네. 이게 단지 이제 청년 어린아이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네. 사회가 대비돼야 된다. 네. 예. 그런 말씀 충분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8902님께서 어떤 일이든 철저하게 개인적이거나 가족만의 문제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와 국가와 시민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내 아이들도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함께 해결하는 데 참여한다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발언을 좀 들을까 하는데요. 시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40초 정도? 예, 그 정도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더 부탁하고 강조해주고 싶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김현수 교수님. 네. 1인 가구 사업은 오히려 더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혜롭게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사업을 은둔형 외톨이 사업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행정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요. 이제는 정부가 여가 분야, 복지 분야, 지자체냐 이렇게 미루지 않고 정말 책임 있게 한 부서가 맡아서 이 은둔하는 청소년, 청년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계획을 가져야 할 때다. 대통령 후보부님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진짜 공약을 가져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 입에서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민노루 씨께서. 네, 이것은 진짜 개인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회가 주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이 바뀌지 않는 한 예. 사회가 바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능력주의 교육 이것을 바꿔서 지금 산대 평가 그것은 절대 평가로 바꾸면 많은 분들이 그게 더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 교육 제도에 바꾸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50년 정도는 그 은둔형 외톨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것에 되면 더 그 노년까지 문제가 되니까요. 고독사까지 이루어지는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상희 대표님. 네,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상빈 센터장님. 저는 은둔형 외톨이를 보면서 이미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작은 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큰 걸로도 못 막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이제 정책적으로 입안하시는 국회의원님이나 그 공무원들이 좀 더 빨리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작게 지금 대비하면 작게 막을 수 있는 걸 대비 안 하고 있다 크게 좀 대게 되는 상황들 이런 걸 예가파하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 KBS 열린 토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소외지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토론들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 봤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오상빈 광주동구 청소년복지상담센터장, 주상희 한국은둔형 외톨이 부모협회 대표,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그리고 오쿠사 미노루 K2 인터내셔널 코리아 슈퍼바이저님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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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누구나 그 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관계가 억압으로 받아들여지고 관계를 이루는 기초인 소통이 고통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혼자가 되고 싶어서 혼자가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소통이 희열이 되고 관계 속에서 더 자유로워짐을 느끼는 한 우리 인간 존재는 사회 속에서 사회적 유대를 통해서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게 마련인데요. 은둔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를 광장에 서 있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해주신 시민 논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 만에 부활한 KBS 1TV 새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이방원 역을 맡은 배우 주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방원의 부인인 원경왕후 민씨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진입니다. 사극은 그 자체로 재미도 있지만 우리 역사를 더 가깝게 느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KBS 라디오에서도 지금까지 1000편이 넘게 제작되고 있는 라디오 역사 다큐 드라마 역사를 찾아서가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